아이고, 우리 손녀딸 얼굴 좀 보자.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 아빠, 씻고 와. 어? 손 씻었어? 아니, 샤워하고 오라고. 일하고 왔으니까 땀도 났을 거 아니야. 기름 냄새도 좀 나고. 아, 그래? 그렇지. 얼른 씻고 올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이정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편한 딸을 보니 속이 쓰리다 못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설마 부모에게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애교 넘쳤던 막내딸은 이제 없었습니다. 땀 냄새가 난다며 아빠가 아이를 안는 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기는 딸. 평생 자식들을 위해 땀 흘린 아빠에게 냄새 난다는 말을 하며 멀리하는 걸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 친딸이 그런 말을 하니 상처는 더 컸습니다. 그렇게 변한 이유를 따져보자면 돈인 듯 했습니다. 돈 있는 시부모는 떠받들고 돈 없는 친정부모는 업신여기는 딸이 과연 내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이 한 번 안아볼라 치면 샤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딸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품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 아이 둘을 잘 키워보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이 씨는 오랫동안 식당 일을 했고 남편은 건설 일을 하다가 10년 전에 아주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아들, 딸 모두 이 씨 부부의 바람대로 공부도 잘했고 잘 커주었습니다.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도 금방 들어갔죠.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 자식들 농사는 참 잘 지었다며 스스로를 칭찬할 때쯤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집 한 채씩 떡하니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형편이 이래서 미안하다.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은 날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 딸 결혼시키려면 돈이 드는 걸 알기에 적금도 들고 했지만 충분치 않았죠. 하지만 고맙게도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밀었던 통장도 도로 이 씨 부부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은 알아서 할 거예요.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요. 그게 돼? 집은 어떻게 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제도가 잘 돼 있고요. 집 마련하는 건 앞으로 천천히 계획할 거예요. 저희 둘 못 벌지 않으니까 금방 자리 잡겠죠. 그때까지는 아이는 가질 생각 없으니까 그것만 좀 이해해 주세요. 그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 눈치 보지 말어. 네. 결혼 준비도도 알아서 할 테니까 참석만 해주시면 돼요. 아들의 말처럼 아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마음은 무척 편했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에게 순금 세트를 사주었습니다. 그 외의 선물은 며느리 쪽에서 거절을 하니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에 이 씨 부부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신혼여행의 보태라고 전부 아들네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씨 부부가 아들을 결혼시키며 쓴 돈 말이죠. 그래서 딸이 결혼할 때는 그렇게 갈등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너 결혼에 보태려고 모아둔 돈이야. 이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와 똑같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딸의 몫으로 모아뒀던 3,500만 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큰 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씨 부부에겐 의미가 있는 액수였죠. 아들이 거절했다고 딸도 무일푼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펼쳐본 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듯한 묘한 얼굴이었죠. 한참을 통장을 내려다보던 딸이 말했습니다. 전에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우 씨 있잖아. 집이 좀 부유해.
그 소리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는 말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전세집도 해준다고 들어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부부가 아들에게 보태주려고 했던 돈도 일부 빼서 넣었죠. 이걸로는 혼수도 제대로 못 넣을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무척 울적하게 들렸습니다. 그에 따라 이 씨 부부의 표정도 어두워졌죠.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혹시 1억이라도 맞춰서 줄 수는 없어? 그 말에 이 씨가 짧게 숨을 들이삼켰습니다. 설마 하니 억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머리로 금액을 가늠하던 걸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력한다고 될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 씨의 표정을 읽었는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딸이 한숨을 쉬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도 결혼하면서 기죽기 싫어서 그래. 혹시 그쪽에서 뭐라고 해? 아니야. 그런 경우 없는 분들 아니셔. 그런데 왜 기가 죽어? 누가 봐도 기우는 결혼인데 기죽지. 그 말에 이 씨의 가슴이 조각나는 듯 아팠습니다. 어떤 부모가 딸이 집에 돈이 없어 기죽는다는데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더 마련을 해보마. 여보, 기름때 묻은 남편의 족기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씨이기에 남편의 말에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씨뿐이었는지 딸의 표정이 그나마 조금 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겨진 표정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딸에게 4,500만 원이 든 통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500만 원은 아들이 여동생 결혼하는데 보태고 싶다며 이 씨에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오간 사정을 눈치챈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씨는 딸에게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들은 사위한테 차도 사주고 그래. 나도 이번에 시어머니한테 명품백 받았고 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도 해줘. 나 진짜 쪽팔려. 딸의 입에서 나온 비속어에 이 씨 부부는 크게 놀랐습니다. 설마 하니 돈 때문에 부모가 창피하다고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씨 부부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많이 노력한 것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아들과 딸 사이에도 논쟁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은 처참했습니다. 딸이 무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학창시절에 진작 이 씨의 속을 썩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하지만 사위와 결혼을 결심하며 양가의 차이를 느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어쨌는지 이 씨 부부에게 공격적으로 대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씨 부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식이 주는 상처는 어떤 상처보다도 치유가 힘들었죠. 하지만 그런 딸의 속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부모를 원망해야 하는 딸의 심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딸은 조금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거리감이 확연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잠깐 들릴 수 있어? 너희 주려고 김치 따로 담아놨는데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아버지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시네. 밥 한 끼만 먹고 가. 딸이 결혼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타고 30분도 안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들렀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쩌지? 주말에 시부모님 모시고 어디 좀 가기로 해서? 아, 이번 주에도? 요즘에 시아버지가 한가해지셔서 가족 여행 가.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너희 시간 될 때 한번 들러. 알았어. 이만 끊을게. 이번 주에도 가느냐 물어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비슷한 통화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 얼굴 한번 보고 싶어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시집 식구들과 뭘 하기로 했다. 어딜 가기로 했다. 그 말에 이 씨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하루 정도는 친정 부모에게 할애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 소영이도 가고 싶겠어. 시부모한테 잘하는 걸로 서운해하면 안 돼. 소영이가 그 집에서 사랑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 남편의 말에 이 씨는 잠시 반성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딸이 시집에서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딸이 매번 시집 행사만 참석하고 이 씨 부부를 등한시 하더라도 섭섭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딸이 중간에서 마음이 불편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아이를 낳으며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탓에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으니 말이죠. 우리 어머님은 그런 거 잘 못하셔. 좀 우아한 타입이야. 그래서 그냥 사람 쓰라고는 하시는데 첫 애를 남의 손에 키우고 싶지 않아. 엄마가 좀 도와줘. 나도 최대한 일 줄이려고 노력할 거거든. 그래서 보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 말이죠. 오늘 아윤이 분유도 잘 먹고 잘 놀았어. 열은 안 났고. 열 안 났어. 아침에 바르라고 했던 연고도 발라줬으니까 걱정 마. 고마워. 아빠가 데리러 온대. 응, 금방 오신대. 이만 나가볼게. 조심히 가. 딸이 퇴근하면 그제서야 이 씨도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아이를 안아들었고 이 씨는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남편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소영이 왔어? 벌써 도착해 있었어요. 아까 한 20분 전에. 그러면 들어오지. 그럴 걸 그랬네. 애기 얼굴도 한번 보고 말이야. 근데 소영이는 아버지 들어오란 소리도 안 하네. 아이고, 근데 퇴근해서 피곤할 텐데. 부모가 들어와 있으면 맘대로 쉬지도 못할 거 아니야. 다음에 보지 뭐. 그런데 남편이 딸이 피곤할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 들어오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장도 이래가지고. 남편도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오는 길이라 옷이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기구들을 만지고 고치고 하다 보니 기름 냄새도 좀 났습니다. 깔끔한 성격이라 지저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느끼기엔 적절하지 못한 복장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아이고, 우리 손녀딸 얼굴 좀 보자.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이를 데리고 이 씨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잠시 맡기고 모임에 다녀온다고 온 것이었죠. 집에 손녀가 와 있다는 말에 이 씨의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는 아이를 건네받기 위해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 씨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남편의 손에 넘겨주려던 찰나의 그 사이로 팔이 쑥 들어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씻고 와. 어? 손 씻었어? 아니, 샤워하고 오라고요. 냄새 나잖아. 아, 그래? 그렇지. 얼른 씻고 올게. 남편이 민망해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하고 왔으니까 땀도 났을 거 아니야. 기름 냄새도 좀 나고. 그러면서 어깨를 으쓱하는데 이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편이 못 들어서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금세 씻고 나왔습니다. 아윤이 잘 있었어. 보통은 이 씨가 딸의 집에 가서 돌봐주니 남편은 오랜만에 손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 그럼 다녀올게. 10시는 돼야 올 거야. 재워놓으면 이따가 안고 갈게. 그래. 얼른 다녀와. 딸은 휴대폰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나가려다가 말고 머뭇거리며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담배 피면 애기 만지면 안 돼. 흡연을 하는 게 신경이 쓰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손녀가 집에 올 때면 남편은 담배는 손도 안 댔습니다. 걱정 마. 남편은 웃는 얼굴로 딸에게 대꾸했습니다. 서운한 건 이 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밤늦게 아이를 데리러 돌아왔을 때 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윤이 자? 조심히 안고 가. 아기띠 하면 돼. 아이를 조심히 안아들더니 등 뒤로 벨트를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 코를 박고 킁킁대는 딸. 왜? 무슨 냄새 나? 이 씨가 다가가 코를 갖다 댔지만 별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까 분유를 조금 흘렸는데 옷에 묻어서 냄새가 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철물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뭐? 철물점 냄새? 그게 어떤 냄새인데? 있어, 퀴퀴한 냄새. 그게 아윤이한테서 난단 말이야. 아빠가 오래 안고 있었나. 그러면서 이만 가보겠다고 짐을 챙기는데 이 씨는 얼이 빠져서 서 있었습니다. 너 지금 아빠한테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 씨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자 딸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땀 냄새 같은 거 있잖아. 쇠 냄새인가. 아빠한테서 늘 나는 냄새. 아빠 아까 샤워하는 거 봤잖아. 냄새가 뱄나 보지.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아윤이도 씻겨서 향기밖에 안 나는데. 그냥 그런 거 같아서 맡아본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예민한 게 지금 누구야? 네가 아니라? 누가 할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씨가 날카롭게 반응하는 게 이상하다는 딸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 냄새나 위생에 예민한 거 알잖아. 그건 누구보다도 이 씨가 잘 알고 있긴 했습니다. 이 씨가 애를 볼 때도 꼭 눈앞에서 몇 번이나 손 소독을 해야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딸의 반응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예의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예민하다는 딸. 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무슨 예의니?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날의 일은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랑 자리 좀 바꿔서 앉아. 아윤이 옆에 앉으려고 하는데 아, 아윤이 아빠가 이유식 먹여줘야 해서 그래? 내가 먹여줄게. 이거 먹이면 돼. 명절에 딸과 사위가 방문했습니다. 아들네도 한 차례 왔다 간 뒤였는데 늦지막한 시간에 도착한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기 의자에 앉은 손자 옆에 붙어 앉아 있었는데 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자리를 바꾸길 원했습니다. 남편이 앞에 있던 숟가락을 들고 이유식을 떠서 아이한테 먹이려 하자 딸이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던 걸로 먹이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안 쓴 거야. 애기 숟가락으로 먹여야 되니까. 그냥 김서방이랑 자리 바꿔 앉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자 숟가락을 들었던 남편이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과 자리를 바꿨죠. 장인어른이 하시게 둬도 되잖아. 그러자 딸은 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은 냄새나 위생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부모가 아기를 만지는 것 자체를 불편해 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 씨에게는 더 관대한 편이었지만 그건 남편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시부모에게도 이런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면 그럴 리 없다는 걸 이 씨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너 아까 아빠한테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리고 엄마 아빠 적어도 김서방이 집에 올 때는 옷에 좀 더 신경을 써줘? 전에 우리 시어머니 못 봤어? 그리고 딸이 부모에 대한 애정보다도 창피함이나 꺼리는 감정이 더 크다는 사실도 말이죠. 이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는지 딸이 이 씨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였습니다. 어쩐지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착잡한 기분이 들었는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그 속을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씨보다 더 비참한 기분일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냄새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을 직접 들은 게 여러 번이니 말이죠. 사실인데 뭐. 일하고 오면 땀 냄새도 나고 기름 냄새도 나고 그렇지 뭐. 그런 냄새 안 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더운 날에는 땀 냄새 나요. 그런다고 그렇게 피하는 소영이가 잘못된 거지. 그냥 아무 말 말어. 괜히 애 맘 불편하게. 당신이 그러니까. 명절이 끝나고 이 씨는 남편과 조금 다투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딸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러는 게 딸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늘 딸이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자꾸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애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라. 그래서 며칠 뒤에 이 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해도 이 씨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손주를 봐주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그제서야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반성하는 듯 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설마 아빠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 그랬겠어? 그냥 일하고 육아랑 병행하느라 지치고 힘드니까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 애기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아빠도 너 못지않게 신경 써. 집에서도 너 그러고 난 뒤로는 꼭 샤워하고 애 안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어. 고개를 숙이는 딸의 모습을 보니 다시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희희 씨도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씨 부부도 더욱 조심한 면도 있었습니다. 괜히 갈등을 만드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손주의 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양가 식구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밥 먹고 끝내려고. 다른 사람들은 안 부르고. 그래. 그것도 괜찮지. 소규모로 진행하겠다는 돌잔치 준비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뭐 도와줄 거 없어? 아니 시댁에서 파티룸 예약도 해주시고 했어.
딸은 이 씨 부부의 도움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주의 돌인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는데 보태기보다도 손주 선물에 더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금은방에서 순금 반지 하나와 팔찌를 맞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신경 써서 고른 것이었는데 돌잔치 당일이 되었을 때는 그 선물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주신 거고, 이건 시아버지. 그리고 이건 시집 식구들이 준 선물이라며 딸이 테이블 앞에 서서 한참을 자랑했습니다. 안사돈 혼자 준비한 선물만 하더라도 무척 화려했습니다. 200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선물은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씨도 사람이기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가 선물을 내밀자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상자에 들어있는 반지와 팔찌가 딸이 보기에도 초라한 듯 했습니다. 그러자 결혼할 때 딸이 쪽팔리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사부인? 아윤이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희 소영이 예쁘게 봐주셔서요. 우리 며느리는 흠잡을 데 없죠. 저희한테 너무 잘하고요. 안사돈의 말에 이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고 여러 테이블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즐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에 이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알았어. 남편에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세면대 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바깥 싸두니 철물점 한다고 그러셨나? 그러면 뭐 집 공사 같은 것도 할 줄 아시나?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딸의 대답. 아, 네. 예전에 그런 일을 한 적은 있으신데. 어머 그래? 우리 집 작은 방 벽을 터버리려고 하는데 그거 바깥 사돈한테 맡아달라고 해도 되나 그럼? 아, 저희 아버지요? 그래. 기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덜 아깝잖아. 어차피 드는 돈. 그 말에 기분이 상한다면 자격지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런 가게가 아니라서요. 조그만 철물점이에요. 전에 그런 일도 하셨다며? 그냥 작은 구멍가게 같은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데 아니고. 어머. 구멍가게? 그렇게 작아? 철물점들은 다 크던데. 네, 목 같은 거 팔고요. 아, 그래? 그러면 그런 용품 살 때는 사돈네 가게로 갈까? 아니요. 보여드리기 창피한 정도예요. 그러면서 더 깨끗하고 전문적인 곳으로 가시라고 말하며 웃는 딸. 딸의 답변에 안사돈이 어머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이 듣기에도 과하게 낮추는 말이 이 씨의 귀에는 더 거북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딸과 안사돈이 화장실을 나갈 때까지도 이 씨는 문고리만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석상처럼 굳은 채로 말이죠. 그리고 홀 안으로 돌아갔는데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창피하다고 해도, 아무리 내세울 것 없는 부모라고 해도 시부모 앞에서 그렇게 부모를 깎아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남이 그래도 화를 내야 했을 딸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꼭 시부모에게 이쁨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은 딸의 태도에
이 씨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손주의 재롱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자 딸이 안고 있던 아이를 향해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이 몸을 틀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손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전에도 본 적이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씨의 이성이 끊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박소영, 엄마, 그동안 못난 부모와 어떻게 살았니? 그리고 왜 애를 못 안게 해? 무슨 냄새라도 나니? 기름 냄새? 땀 냄새? 쇠 냄새? 뭐가 됐던 간에 너는 그 냄새 덕에 공부했고 대학도 나왔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너 혼자 잘나서 그런 거 같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딸이 주변 눈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피하면 너도 그 집 딸 시켜달라고 해. 엄마, 왜 이래? 널 잘못 키운 내 탓이지. 부모가 쪽팔리고 냄새도 난다는 딸은 나도 필요 없어. 그제서야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서방, 네, 장모님. 내가 소영이 결혼할 때 4,500만 원을 줬거든. 사실 더 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됐어. 근데 앞으로 우리도 자식 하나는 없는 채로 노후를 살아가야 하니까 그 돈 돌려받아야겠는데. 김서방은 줄 능력이 있지? 엄마? 돌반지도 팔지도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으니까 도로 가져가마. 왜 이렇게 날 창피하게 해? 글쎄, 이런 부모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부모를 업신여기는 딸은 우리도 부끄러워. 앞으로는 보지 말고 살자. 이제는 손주고 뭐고 봐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쩐지 말이 없었습니다. 이 씨를 말릴 만도 한데 말이죠. 남편도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해도 이 씨가 이러는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무 말 않고 지냈지만 이 씨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갈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일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씨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자식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딸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은 이 씨 부부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얼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것은 딸이 이 씨 부부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아니라면 무엇을 주어도 아까웠습니다. 이 씨 부부는 곧장 자리를 떴습니다. 그중 아무도 이 씨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씨의 통장에 4,500만 원이 찍혔습니다. 사위의 이름으로 보내온 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것이 딸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꼭 받아야 했냐고 말했지만 이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씨 부부에게는 무척 큰 돈이었고 딸에게는 의미가 전혀 없는 돈이었습니다. 주고도 부모 대접을 못 받을 바에는 안 주는 게 나았습니다. 그 뒤로 딸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손주를 돌보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 씨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하나 스스로 못 보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크기도 했고 말이죠.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이를 봐줬던 시간들도 없던 일로 하고 싶었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딸에게는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아들 내외는 이사를 했고 동시에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 때문에 울적했던 나날의 모처럼 기쁜 일이 생긴 것이었죠.
이 씨는 정말로 자식이 아들밖에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애 봐주면서 지내는 거야? 아들네는 며느리가 일을 쉬고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딸에게 대답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잠자코 듣고만 있자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서방이 줬던 돈은 돌려줘. 앞으로는 엄마 아빠 서운하게 안 할 테니까. 무슨 심경에 변화가 온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돌려줄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으니까 이만 끊자.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나를 친정도 없는 여자로 만들 거냐고. 친정이 필요 없는 사람은 너였잖아. 부자, 시부모 밑에서 잘 지내. 엄마, 나도 그날 엄마가 나 망신 줬던 거 잊고 잘 지내보려고 하잖아. 그러면 엄마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면 안 돼? 평생 그러고 살았던 걸로 충분해. 끊자. 이 씨는 그러고 나서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딸이 연락을 취하려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는 못하겠죠. 이 씨는 딸과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울며 빌지 않아줘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다면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랐으니 말이죠. 이 씨 부부는 그날 이후로 딸을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스스로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없으니 누구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죠. 혹시 리모컨 못 봤어? 여기 팔걸이 위에 올려놨는데. 아, 리모컨 저한테 있어요. 근데 지금은 TV를 안 보셨으면 해요. 뭐? 왜? 정민이 집에 있을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에 학원에서 월말 평가 있거든요. 리모컨은 왜 가져갔어? 아버님 모르고 아무 때나 TV 보실까 봐요. 거실 리모컨은 앞으로 제가 보관할게요. 뭐? 아니, TV 소리보다 지금 말소리가 더 크겠다. 크게 듣지도 않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정민이가 소리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리 줘. 이 정도 소리에 공부 못하면 차라리 귀마개를 하라고 그래. 아버님, 이리 못 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공만석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공 씨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결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외면했을 것이었죠. 집에 들어올 때는 온갖 가머니설로 꼬드기더니 같이 살게 되자 집주인 행세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손자 공부에 방해된다며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9시 뉴스로 하는 공 씨는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급기야 TV 리모컨까지 가져가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며느리. 내 집에서 TV 하나 마음대로 못 보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의 말도 안 되는 통제는 도를 지나쳐갔습니다. 공 씨도 이런 식으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살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합가한 뒤로는 하루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공 씨는 은퇴 후에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이제 겨우 혼자 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공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는 곳이 멀었던 탓에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연중 행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힘들었던 시기에조차 외로움을 혼자 견뎌야 했죠. 공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간과 주말에는 알바생을 썼습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집에 오면 늘 녹초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싶고 소파에 앉으면 거진 9시였습니다. 공 씨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드라마를 중간쯤 붙어보고 그러고 나서 9시 뉴스를 보고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죠. 9시 뉴스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며 소파에 기대어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명호,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가 이 시간에 자나? 아, 다름이 아니고요. 내일 출근 안 하시죠? 주말이라 안 하지. 그러면 정민이 엄마랑 내일 좀 찾아뵐게요. 내일 오겠다고? 공 씨는 자신의 생일이라도 되나 싶어서 날짜를 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생일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뜬금없는 방문 예고에 공 씨가 의아해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뭐, 상의할 게 있어서요. 그래. 그러면 내일 봐. 고개를 갸웃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 됐건 간에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좋았죠. 공 씨는 다시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커다란 TV에 뉴스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끝나자 공 씨는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자리에 눕자 여느 때와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일정한 습관이 있었고 그걸 지키는 것이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방문했죠. 정민이는 안 왔어? 손자가 보이지 않길래 물었더니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정민이는 학원 갔죠. 주말에도 학원을 가? 주말 특강 있죠. 거실 테이블에 차를 내오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버님. 정민이 아빠가 이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쪽? 우리 집 근처로 말이야. 아주 근처는 아닌데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거리예요. 그래? 그럼 명호만 오는 거야? 그건 좀 힘들죠. 가족끼리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다 같이 온다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정민이 진학은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공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 같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이 용건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집을 여기서 살았으면 해서요. 저희 집은 처분하고요. 며느리의 말에 공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하니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크게 불편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좀 누리겠다고 했습니다. 주거에 돈이 안 드니 그 돈으로 풍족하게 지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공 씨도 그 덕을 보라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아들 내외를 돌려보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들 며느리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도 공 씨가 죽으면 아들에게 갈 집인데 같이 살다가 물려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자까지 함께 살면 시끌벅적하게 오순도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끌벅적하기는커녕 공씨 혼자 살 때보다도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아버님, 여기에 있는 신발들은 전부 뺄게요. 빼서 어디에다가 둔다고? 일단은 베란다에 내놓을게요.
그리고 소파 테이블은 이쪽으로 좀 밀어둘게요. 아참, 그리고 식탁도 여기보다는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아들네가 들어온 뒤로 공 씨의 집은 대대적인 자리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나 냉장고도 아들네가 쓰던 것으로 교체되었죠.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니 내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늑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낯설어졌습니다. 아버지, 안방은 저희가 써도 될까요? 아무래도 정민이 엄마도 있고 하니까. 졸지에 안방까지 뺏긴 공 씨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큰 안방을 쓰는 것보다는 부부가 안방을 쓰는 게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방에는 욕실도 따로 있기에 며느리를 배려해서 공 씨는 흔쾌히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거실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방에 있는 시간은 잘 때뿐이었고 주로 거실에서 생활했기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됐으니 공 씨의 생각만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정민이 왔냐? 네. 얼른 밥 먹고 들어가서 공부해.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귀가하는 손자. 손자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여러 학원에 다니느라 귀가 시간이 늦었습니다. 공 씨는 그런 손자를 안쓰럽게 생각하며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멈췄습니다. 밥을 다 먹은 손자가 씻고 나오자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며느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TV 소리 좀 줄일게요. 며느리는 공 씨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소파 팔걸이에 놓여있던 리모컨을 집어들고 음량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줄인 나머지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들리지. 공 씨가 음량을 2칸 올리자 그제서야 내용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맞받아쳤습니다. 자막도 다 나오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소리는 들려야지. 정민이 공부하는데 방해돼서 그래요. 그러면서 공 씨에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작은 방이 거실과 가깝기는 해도 TV 소리가 들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민이 있는 시간에는 소리 3 이상으로 올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러고서 돌아서는데 황당했습니다. 3이면 아주 집중을 해야만 내용이 들리는 음량이었습니다. 평소에는 10 이상으로 키워서 들으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공부를 하니 방해하지 말라는데 굳이 신경 쓰이게 할 것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곧 정민이 와요. 그래? 학원 끝났나 보지? 네, TV 소리 좀요. 공 씨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드문드문 안 들리기도 해서 답답했죠. 그래서 TV를 그냥 꺼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낮잠을 잤습니다. 1시간쯤 자고 일어나 나왔는데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귀가한 손자는 방에 들어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공 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소파 부근을 살피는데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때마침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혹시 리모컨 못 봤어?
여기 팔걸이 위에 올려놨는데.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혹시나 봤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리모컨 저한테 있어요. 며느리가 실수로 가져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TV를 안 보셨으면 해요. 뭐? 왜? 정민이 집에 있을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에 학원에서 월말 평가 있거든요. 리모컨을 왜 가져갔어? 아버님 모르고 아무 때나 TV 보실까 봐요. 거실 리모컨은 앞으로 제가 보관할게요. 뭐?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TV 소리를 줄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도 TV를 못 보게 하려고 리모컨을 가져간 것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TV 소리보다 지금 말소리가 더 크겠다. 크게 듣지도 않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정민이가 소리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리 줘. 이 정도 소리에 공부 못하면 차라리 귀마개를 하라고 그래. 아버님, 어? 이리 못 줘. 이번엔 공씨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손자 공부가 공씨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과한 면이 있었고 공씨가 집에서 쉬면서 가장 즐기는 시간이 바로 이 TV를 보는 시간인데 그걸 방해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씨가 강하게 나가자 며느리도 더는 우기지 못하고 리모컨을 내밀었습니다. TV를 켜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소리까지 올려버릴까 하다가 똑같이 유치해질 것 같아서 냅뒀죠. 그런데 며칠 뒤에 더욱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니 거실에 책상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실창에 붙여놓았는데 손자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먼저 와 있는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아, 이거 정민이 책상이에요. 이제부터 거실에서 공부한대요. 뭐? 거실에서? 네. 정민이 엄마가 어디서 봤는데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효율이 더 높다고 했대요. 생활소음도 좀 있고 하면 기억이 더 잘 난다나.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며느리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인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뜻대로 하지 않으니 화가 나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손자의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며느리가 괜히 거실에서 공부하도록 하진 않았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공씨와 손자가 동시에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자는 거실 책상 앞에, 그리고 공씨는 소파에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기가 막힌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9시 뉴스 보려고 그런다. 정민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시끄럽죠. 생활소음인지 뭔지가 좋다며. 생활소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지나가는 소리나 물소리, 뭐 이런 거죠. TV 소리는 과해요. 앞으로 9시부터는 TV 시청 금지예요. 정민이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공씨에게 과한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TV도 못 보게 할 거였으면 거실로 책상을 옮길 때 적어도 한 번쯤은 공씨와 상의를 해야 했던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통 8시 반쯤부터 TV를 보는데 9시부터 시청 금지라면 공시 보고 TV를 아예 보지 말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옆에서 며느리를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TV 보는 옆에서 애가 집중이 되겠어요? 저도 안 볼게요. 아니, 그러면 뉴스를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원래 TV를 안 보잖아. 에이, 뉴스는 8시에도 하는데 뭘 그러세요? 하지만 공씨도 공씨만의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니까 일찍 주무세요. 그걸 왜 너희 마음대로 정해?
정민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제는 손자의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정민이. 초등학생 아이를 아주 잡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말이라도 보태면 자신의 양육 방식이 있네 어쨌네 해가며 한참을 설교하는 며느리. 같이 살면 살수록 공 씨는 며느리에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면 정민이 오면 거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야.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TV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럴 거면 책상을 방 안에다 두는 게 맞지 않아? 거실이 혼자 쓰는 공간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 공부 잘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도 하고 그러죠. 요새는 이렇게 하는 집도 많아요. 전교 1등 공부법이래요. 방에서 공부하면 전교 1등 못한다 그래. 에이, 아버지. 정민이 위해서인데 TV 하나 포기 못 하세요? 공 씨는 같이 살면서 아들네와 서로 맞춰가야 한다는 건 각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 씨의 공간에서 공 씨를 밀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막무가내로 거실을 아이의 공부방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에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죠. 그럼 내 집에서 내 맘대로 TV도 보지 말라는 거야? 내 집이라고 하시면 저희 서운하죠. 방 안에 TV 넣어드린다니까요. 공 씨는 좁은 방 안에서 TV를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소파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한마디 더 하려던 찰나에 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필을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손자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요. 공 씨는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뱃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눌러 삼켰죠. 일단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공 씨는 아들네를 남겨두고 먼저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뉴스고 뭐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공 씨와 아들 내외는 대면했습니다. 아들은 공 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며느리는 어쩐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해서 아들 내외와 대화를 나누려는데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웬 박스였습니다. 아버님 방에 TV 놔드린다고 했죠? 이따가 정민이 아빠 오면 설치해달라고 하려고요. 내 방에 TV를? 네. 이제 방에서 마음껏 보세요.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불만이 컸습니다. 공 씨는 한참 동안 박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 씨는 꼭 뉴스 내용이 궁금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 씨도 최소한 유지하고 싶은 삶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보는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특히나 고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TV를 보면 그것이 공 씨만의 힐링이었죠. 그걸 아예 못하게 만드니 공 씨도 답답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삶이 좋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 말이죠. 모든 것을 아들 며느리에게 맞춰야 하는 삶은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공 씨의 방에 TV를 설치할 때조차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공 씨만 방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평화로운가 싶으니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네 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자가 공부한다는데 옆에서 방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구나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 씨는 그날 이후로 TV는 방에서 혼자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차라리 낫네.
음량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나 손자 눈치를 안 봐도 되니 차라리 방에 있는 게 더 나은 점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좀 나갔다 올게요. 이따가 정민이 오면 숙제하고 있으라고 전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손자가 학원 가고 없는 시간. 공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들네도 외출한다고 하니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아들네가 외출하면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기던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학원에 갔던 손자가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거실 책상에 올려놓길래 공 씨가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숙제하고 있으라더라. 네. 그렇게 전하란 말만 전하고 공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자 공부하는데 괜히 방해가 될까봐 문도 살금살금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길래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고 나가자 어느새 돌아온 것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꽤나 흐른 상태였습니다.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내일 단어 시험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TV를 보고 있어? 핸드폰 압수했더니 TV를 보는 애가 어디 있어? 친구들이 뭐? 꼭 보라고 해서. 그런다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몰래 TV를 봐? 주말에 TV 좀 본다고 아이를 너무 나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양육 방식이라는 게 있다지만 며느리는 너무했습니다. 너 이번에 시험 하나라도 틀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핸드폰도 아예 없애버릴 거야. 며느리의 말에 손자가 울먹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공 씨가 며느리를 좀 말려야겠다 생각했을 때 다음 말이 공 씨의 기분을 건드렸습니다. 여보, 거실에 TV 없애버려. 아무튼간 진작에 없앴어야 하는 건데. 괜히 아버님 때문에? 뭐, TV를 없애? 그제서야 며느리가 공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멈출만도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씩씩거렸습니다. TV를 몰래 본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도 TV 잘 안 보는데. 정민이 교육을 위해서 없애야겠어요. 보는 시간을 정해주거나 하면 되지. 그래봤자 몰래 볼 수 있잖아요. 거실에 TV가 아예 없으면 어떡해? 나도 보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꼭 공 씨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방에 TV 놓아드렸잖아요. 지금 아버님 TV 보는 게 중요해요? 애 미래가 달린 일인데. 그 말투에 공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일 TV 없앨게요. 정말 뭐가 다 이렇게 맘대로야? 아버님, 내 집 거실에 있는 TV를 왜 마음대로 떼? 냅둬라. 방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아, 거실에서 볼 거야. 어린애도 아니고 왜 이러세요? 정민이 교육 때문이라니까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든지는 마음대로 해라. 나도 내 방식대로 생활할 테니까. 공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곧장 TV를 틀었습니다. 아버님, 이러면 정민이가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고. 앞으로 내가 거실에서 TV 보는 거에 참견하지 말어. 그러자 며느리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민이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키든 해. 그거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거실은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
애 공부방으로 만든 것 자체가 이기적인 거 아니냐? 아버님은 친손자 일인데도 이해 못 해주세요? 고작 TV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자꾸 내 집 하시는 것도 서운하고요. 그럼 여기가 내 집이지 너희 집이야? 앞으로는 뭐라든 나하고 상의하고 결정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민이 엄마 섭섭하게. 너는 네 처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애비는 신경도 안 쓰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는 나도 너희 배려 같은 거 안 하고 살 거야. 그리고 집에서 큰 소리 내지 말어. 공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지들이 제일 시끄러워. 공 씨가 TV 음량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애도 일찍 재워라. 그런다고 공부를 잘하냐? 키도 안 크겠다. 며느리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공 씨는 못 들은 척하고 TV에 집중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진작에 이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려를 해주면 그게 배려인 줄도 모르는 아들 내외가 괘씸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공 씨도 굳이 희생을 할 필요를 못 느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출근을 했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 씨의 일상을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보이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에 TV가 걸려있던 자리가 휑했습니다. 턱이 빠질 듯한 공 씨를 보고는 며느리가 새침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TV는 떼버렸어요. 이해하시죠? 공 씨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쩜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공 씨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자 며느리는 공 씨가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뜻대로 된 것 같아서 뿌듯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 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죠. 화장대는 어디로 옮길까요? 안방에 있는 건 전부 이 작은 방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욕실에 있는 것도 옮겨주시고요. 공 씨는 손가락으로 물건들을 일일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물건들은 전부 아들과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전부 손주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공 씨의 물건들은 다시 안방 안으로 들어갔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너희 짐 다 빼놨으니까 가지고 나가라. 뭐라고요? 2번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불편하고 너희도 불편하니까 우리는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아니,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 집에 얹혀 사는 걸 허락한 거지. 너희 맘대로 주인 행세하라고 한 적 없어. 아버님, 아버지, 너희 가져가기 좋게 내가 여기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 아들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집 다시 사서 가면 되잖냐? 너희도 나 때문에 괜히 불편했을 텐데. 아니, 집 한 돈이 그대로 있겠어요? 전세로 가야 한다고요. 그게 그대로 있든 없든 너희 사정이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줘라.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민이한테도 못할 짓 하고 계신 거예요. 정민이한테 못할 짓 하고 있는 게 누군지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뭐라고요? 이제 나도 자식이고 뭐고 맘 편히 내 삶 좀 되찾아보자. 아들 며느리가 화가 난 듯 따졌지만 공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도 짐을 그대로 두고 생활할 수도 없었죠. 냉장고랑 소파랑 저희가 이사 올 때 들고 온 거 다시 들고 갈 거예요. 그러면 새 걸로 다시 사나? 내 거 버린 건 너희였으니까.
혹시나 들고 가기만 해봐라. 절도범으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아들은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공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분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 뒤에는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마음 상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다 잘해보려는 마음에 그런 거였어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집 한 돈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대출을 많이 끼고 가는 듯 했죠. 하지만 공 씨는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다 보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공 씨도 학습 능력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뿐이지 막말로 깡통차고 거리에 나앉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공 씨도 죄책감 같은 건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나가면 다시는 안 와요. 아시죠? 그러니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그래. 이제 각자 잘 살자. 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고작 TV 하나로 이렇게 하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고작 TV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예의를 밥 말아먹은 아들 내외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뿐이었죠. 공 씨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아들 내외는 일주일 뒤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짐 때문에라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공 씨는 그제서야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자식과의 합가는 위험한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평생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건 부부밖에는 없는 듯 했습니다. 공 씨는 앞으로도 며느리와는 다시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럴 테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일로 아들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몇 년간은 아들에게서 소식이 없어도 전혀 서운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져갈 것 따로 올려뒀는데 다른 것도 가져갔니? 아, 저희 건 줄 알고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없고. 별거 안 챙겼어요. 너희 트렁크 좀 보자. 트렁크를요? 아, 엄마. 무슨 트렁크까지 확인해요. 음식 좀 싸간 거 가지고. 아니, 음식이 싹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좀 챙겨갈 수도 있죠. 너희만 입이야? 가져가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음식 하지 말아라,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라,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우리가 한 음식은 왜 가져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임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임 씨는 더는 명절에 아들 며느리를 부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모이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자식들을 데려다가 서로 괴로운 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시집이라면 치를 떠는 며느리. 집에 오는 게 귀찮고 아무 생각이 없는 아들. 와봤자 임씨의 속만 새카맣게 탔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 어떻게 어른이 움직이는데 젊은 애들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차려주는 밥만 얻어먹으려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얌체처럼 음식이란 음식은 모조리 차에 싣는 며느리.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명절에 힘들다고 음식을 따로 안 하니 명절 음식 좀 챙겨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씨 집에 있는 음식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 것인지 그 고생을 해서 만든 걸 뻔히 보며 아무것도 안 했던 며느리가 임씨의 딸에게 싸줄 갈비찜에까지 손을 대는 순간 임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은 아들 내외였습니다. 부모라고 모든 자식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란 걸 깨달았죠. 임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듬직한 아들과 애교 많은 딸이 하나씩 있으니 임씨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듬직했던 것도 모두 총각때나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생기고 또 아이가 생기니 아들은 점점 변했습니다. 아, 꼭 전날에 가야 해요? 명절 전날에는 와야지 그래도. 그냥 당일에 가면 어떨까 싶은데. 뭐? 거리도 있는데 어떻게 그날 아침에 와? 차 막히려나. 새벽 엄청 일찍 출발해야 할 텐데. 그럴 거면 그냥 전날에 오는 게 낫지. 그리고 지연이도 친정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긴 몇 시간 있지도 못할 텐데.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첫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아들과 통화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오고 싶다고 말이죠.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의아한 마음이 들어 묻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연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임씨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힘들 것 같다고 당일에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리깨가 쏟아지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팔불출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차례도 지내고 하려면 미리 와야지. 아, 알겠어요. 지연이 고생 안 시키니까 걱정 말어. 웃긴다 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연이 그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곱게 커서. 곱게 큰 네 여동생도 다 잘해. 걔는 걔고요. 참나 끊어. 그날 보자. 대화를 이으면 이을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명절에 며느리가 왔을 때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뭐?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있겠다는 아들 내외. 음식 준비로 분주해 보이는 부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해야지.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만큼 오순도순한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 오빠. 이리 와서 앉아. 새언니랑 같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딸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자꾸만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직 음식 준비 다 안 됐어요? 거의 했고 전만 붙이면 돼. 나머지는 내일 해야지. 민선이랑 하시면 되잖아요. 임씨에게 딸과 함께 전을 부치라는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키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첫 명절부터 며느리에게 전 부치는 일을 떠넘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머릿속이 너무 투명하게 보여서 기가 찬 것이었죠. 아, 음식 안 시킬 테니까 좀 나와 있어. 그제서야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앉는 아들 내외. 그리고 정말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저녁 밥상을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조차 놓을 시도도 하지 않는 걸 보니 둘이 이미 말을 맞추고 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러한 성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시누이도 열심히 거드는 걸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드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 명절이라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명절에도 그랬던 것을 보면 적응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는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명절에 오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한 번씩 볼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못 보게 되니 아들 얼굴을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니 아들 며느리는 그게 무기라도 된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범서가 나와서 설거지 좀 도와줘. 설거지요. 민선이는요? 민선이도 정리하느라 바빠. 애 재워야 하는데 지연이 있잖아. 지연이도 좀 쉬어야죠. 밥 먹고 방에 쏙 들어가 버린 아들 며느리를 부르러 왔습니다. 아들한테 설거지 좀 시키려고 했더니 아이 핑계를 댔습니다. 며느리는 한 일도 없는데 쉬어야 한다며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내외가 점점 얄미워질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별 생각 없었던 임씨도 아들이 자꾸만 며느리를 싸고 도니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얼해도 미워 보일 때가 종종 있었죠. 고모, 이것 좀 데워주실 수 있어요? 애기 먹여야 하는데 자꾸 보채서요. 젖병을 임씨의 딸에게 내밀며 묻는 며느리가 미워 보인다면 말 다 했습니다. 설거지하느라 앞섭이 젖어있는 시누이에게 그러고 싶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씨가 아무리 시어머니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임씨의 며느리는 유별난 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얌체 같은 며느리가 있긴 하지만 임씨의 며느리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며느리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한마디 했다가 시집살이 시키는 못된 시모 취급을 받은 뒤로는 언행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시모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내 딸이 시집 갔을 때를 생각하면 임씨는 최대한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만나는데 굳이 일을 시켜야 하느냐 한다면 임씨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임씨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다행이었겠지만 며느리도 아들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 임씨는 많이 아팠습니다. 응급실에 다녀올 정도였는데 수액을 맞고 퇴원했죠. 이번에 차례는 안 지내는 게 어때? 음식 재료를 다 사놨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뒀다가 다른 거 해 먹으면 되지 않아? 다 썩을 텐데. 그리고 애들도 오는데 명절 음식도 없으면 되겠어요? 그럼 간소하게 하자. 간소하게. 알겠어요. 임씨의 딸도 그런 엄마를 도와준다면서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왔습니다. 오빠는 언제 온대요? 2~3시쯤 오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4시쯤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따뜻하네요. 한마디 말만 하고 또 방으로 쏙 들어가서 10분째 나오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는 정신없이 거실을 뛰어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애를 봐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꼭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참 그게 거슬렸습니다. 평소와 같았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이야. 너희도 좀 나와서 도와줘라. 그래서 아들네에게 음식하는 걸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소리가 맞나 하는 얼굴이었죠. 전도 부치고 해야 되는데 손이 부족해서 그래. 민선이 있잖아요. 너는 너희 아버지도 거드는데 방 안에 콕 박혀 있고 싶니? 그 전까지는 애가 어리니까 이해를 했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같이 먹을 음식인데
굳이 아들 며느리만 일해서 제외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옛날처럼 며느리만 부려먹는 것도 아닌데 임 씨가 너무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하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조금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니? 임 씨가 강하게 나가자 아들과 며느리도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찌나 안 좋던지 보는 사람이 다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거 저을게요. 며느리가 국자를 들더니 가슴을 앞으로 갔습니다. 갈비찜 올려둔 것이 있는데 그걸 적겠다고 나섰습니다. 임 씨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무언가를 하다가 다시 가스레인지를 보았는데 아직도 그 앞에 서 있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국자로 냄비 안을 천천히 적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 뭐 하니? 이거 적고 있어요. 죽 쓰는 것도 아니고 갈비찜은 그렇게 계속 저을 필요 없어. 아. 그러지 말고 전 부치는 건 민선이가 할 거니까 이쑤시개에 이것들 좀 꽂아줄래? 네. 범석이 너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고. 알겠어요. 아들 며느리에게도 임무를 주고 임 씨는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 일은 수월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하던 일을 손에서 놓더니 일어났습니다. 의아하게 쳐다보자 며느리가 미식거린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기름 냄새를 오래 맡았더니 속이 안 좋아서요.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딸이 붙이고 있는데 왜 속은 며느리가 안 좋은지 몰랐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는데 말이죠. 며느리 앞에 있던 쟁반을 보자 10개 남짓 완성돼 있는 꼬치가 보였습니다. 벌써 30분은 훌쩍 지난 것 같은데 이 속도면 한 세월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임 씨가 그 앞에 앉아서 빠른 속도로 꼬치를 끼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간다던 며느리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임 씨가 꼬치를 다 끼웠을 때쯤에 며느리가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며느리가 바구니에 쌓여있는 전을 집어먹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지호도 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몇 개를 접시에 담더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놀고 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젓가락으로 조금씩 찢어 쫓아다니며 입에 넣어주더니 허리가 아프다며 소파에 반쯤 드러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일해서 힘든가 보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중노동을 했다고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둘이 시트콤이라도 찍고 있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녁 차려야겠다. 차례 지낼 음식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차리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들어가 봐도 되죠?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설거지라도 좀 도와줘. 설거지가 쌓여있고 식탁도 정리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짜증을 내는 아들에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부려먹으시는 거예요? 뭐? 내가 부려먹었어? 일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마늘을 까거나 양파를 까는 자비를 조금 했을 뿐이고 며느리는 꼬치 10개를 끼운 게 전부였습니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하며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다 갔죠. 그러니 설거지라도 좀 하라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었습니다. 음식들도 따지고 보면 전부 자신들의 입으로 들어갈 텐데 말이죠. 다음부터는 전 같은 거는 좀 사서 해요. 너 결혼 전에 뭐라 그랬어? 사서 하는 좀 맛없다고 부쳐 먹자고 했어, 안 했어?
그제서야 생각이 났는지 민망한 표정을 짓더니 아들이 또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식구가 몇인데 그래? 그리고 너희가 대부분 싸가잖아. 차례를 지내면 음식들을 제일 많이 싸가는 게 아들 부부였습니다. 혼자 자취하는 딸은 많이 가져가지도 않았죠.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음식이 많다 사서 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니 임씨도 화가 났습니다. 음식을 하는 내내 투덜거리던 걸 참았는데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르고 달래야 일을 시킬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부모가 음식을 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혀 일을 안 하려는 며느리도 그렇고 그런 며느리를 두둔하고 똑같이 구는 아들도 얄미웠습니다. 둘 다 똑같았습니다. 여태 일했으니까 좀 쉴게요. 아들은 그러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가 차서 서 있으려니까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도 유별나다. 그냥 우리끼리 해요. 즐거운 날에 괜히 시끄럽네. 6살이나 어린 여동생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하니 며느리도 시부모 어려운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모처럼 명절인데 즐거운 날의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임씨는 화를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쉬러 갈 거면 애도 데리고 들어가던지 해야지. 천방지축 손자 때문에 임씨의 딸이 부엌을 오가며 조카를 챙기느라 고생이었습니다. 오빠, 밥 먹어. 밥상을 다 차린 뒤에 여동생이 부르러 가서야 어슬렁 기어 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다들 숟가락을 놓고 물을 꺼내고 하느라 바쁜데 식탁에 가장 먼저 앉아있는 꼴이 참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젓가락을 놓고 일어나는 며느리. 언니, 벌써 일어나세요? 더 드세요. 딸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기름 냄새를 오래 맡아서 그런가 속이 안 좋아요. 먹은 것을 싱크대에 넣어놓지도 않는 게 오늘따라 참 거슬려 보였습니다. 속 안 좋아? 밖에 좀 나갔다 올까? 아들도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며느리에게 물었죠. 먹은 거는 싱크대에 좀 넣어놔. 자리를 뜨려는 아들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꼭 임씨가 괜한 트집을 잡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낮부터 정말 이상하시네. 명절에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익숙해서인지 임씨가 이번 명절에 유독 이상하게 군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임씨도 이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임씨가 응급실에도 다녀왔던 걸 아는 아들 내외가 이번에는 조금은 손을 보탤 거라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말이죠. 또 몸도 아픈데 굳이 차례를 지내려고 하느냐?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1년에 몇 번 되지 않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유일한 날이니 그때만큼은 다 같이 오순도순 음식도 하고 전도 부치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한 음식은 먹지도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먹고 꼭 집에 싸가기도 하면서 음식 할 때만 바른 소리를 못해서 안달이고 혼자만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게 임씨는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양심껏 도와야지. 아, 그냥 다음부터는 밖에서 사 먹어요. 여러 사람 힘들잖아요. 시집살이 안 시키신다더니. 네. 어머님, 요즘에는 집에서 이렇게까지 음식하는데 많이 없어요. 거의 외식하죠. 맛있다고 먹을 땐 언제고
꼭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하는 걸 고집하는 임씨가 고지식한 꼰대이고 자신들은 피해자가 되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됐다. 음식하자고 한 내가 설거지도 다 해야 한다는 거잖아. 들어가서 쉬어. 임씨의 비꼬는 말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며느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조차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뭘 했다고 저래. 시집살이를 안 당해봐서 저런 말을 하지. 싹싹 비워진 아들 며느리의 밥그릇을 치우며 임씨가 한숨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씨의 딸이 과일을 깎아서 내오기가 무섭게 나와서 자신들 먹을 목만 덜어서 홀랑 들어가 버렸죠. 이제는 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했더니 정말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일찍 일어난 임씨 가족과는 다르게 아들 며느리는 손자가 일어난 후에도 한참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에 굳이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또 시집살이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뻔하기에 말이죠. 아침에도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해놓지 않은 음식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나물을 하고 국도 끓이고 하는데 웬일인지 며느리가 옆으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고기가 뽀얗고 좋아 보이네요. 팩에 담겨 있는 소고기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습니다. 선물 들어온 거야. 딸이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돈 될 집에서 명절이라고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은 거뜬히 넘을 것처럼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 중에 조금 덜어서 국거리로 사용했고 또 일부는 산적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명절에는 소고기는 갈비찜 용만 사면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국거리로 쓰기엔 아까워서 다시 싸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아이랑 놀아줘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아이는 엄마 없이도 충분히 잘 놀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자 시간이 10시 반이었습니다. 과일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희는 갈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민선이 오면요. 어디 갔는데? 차에 뭐 실어야 한다고 갔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돌아온 며느리는 또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뭔가를 가득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니 임씨가 의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씻는 거야? 너희 싸갈 거 식탁 위에 2봉지 넣어놨는데. 아, 글쎄요. 아들이 뒤통수를 극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임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니까 딸에게 싸주려고 한 봉지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있던 건 민선이 싸주려고 따로 놨던 건데. 뭔데요? 소갈비찜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넉넉하게 한 거야. 너희 것도 싸놨었는데 민선이 것도 가져간 거야.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엌 한켠에 놓여 있었던 바구니가 횡하니 빈 것이 보였습니다. 과일잎과 전, 산적도 안 보였고 나물도 따로 반찬통에 넣어놨는데 없었습니다. 혹시 내장고에 넣어놨나 싶어서 열어보았는데 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기 있던 소고기는 어디 간 거야? 무슨 소고기요? 딸이 물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 말이야. 여기다가 통째로 넣어놨단 말이야. 다른 데 둔 거 아니에요?
부위별로 따로 보관이 되어 있어서 랩만 씌워서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걸 넣기 위해서 냉장고 정리도 했으니 잘못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가자. 애기 챙겨. 알았어. 엄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니, 잠깐만. 나가려는 아들 내외를 임씨가 멈춰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과일 먹느라 바쁠 때 계속 부엌과 차를 오갔으니 말이죠. 뭐 싸간 거야? 네? 뭐가요? 너희 가져갈 거 따로 올려뒀는데 다른 것도 가져갔니? 아, 저희 건 줄 알고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없고 거의 도둑이 왔다 간 것처럼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별거 안 챙겼어요? 그런데 별거 안 챙겼다는 며느리. 그러면 음식들이 하늘로 솟기라도 했다는 말인지. 너희 트렁크 좀 보자. 트렁크를요? 아, 엄마. 무슨 트렁크까지 확인해요. 음식 좀 싸간 거 가지고. 아니, 음식이 싹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좀 챙겨갈 수도 있죠. 너희만 입이야. 가져가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음식 하지 말아라,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라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우리가 한 음식은 왜 가져가?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진짜 쪼잔하게. 뭐? 쪼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너희 트렁크 좀 봐. 그러고는 빌라 밖으로 갔더니 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는 아들 차가 보였습니다. 짐을 더 실을 생각이었는지 트렁크는 활짝 열려 있는 채였습니다. 그런데 트렁크 안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정리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이 상태로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해도 될 정도였죠. 바나나, 사과, 배, 메론, 포도. 차례상에 올라갔던 과일 외에도 임씨의 집에 있던 과일들까지 모두 챙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했던 각종 음식들도 미리 챙겨왔던 것인지 반찬통에 곱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트렁크를 가득 채울 정도의 음식들을 보니 얼이 빠졌습니다. 둘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으니 더 기가 찼습니다.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 음식을 못했다고 그러셔서요. 가져가서 명절 분위기 좀 내려고요. 몸이 안 좋은데 왜 음식을 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는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자기 친정엄마는 몸이 아프다고 임씨가 한 음식을 몽땅 털어가려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이 소고기는 누가 챙기래? 냉장고에 잘 넣어뒀던 소고기도 트렁크에 들어 있었습니다. 임씨가 요리에 쓴 양은 얼마 안 되었고 남은 부분만 해도 3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가려고 했던 신부가 참 못됐습니다. 왜 음식 가지고 그러세요? 어차피 두 분이서 이거 다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다 못 먹을까봐 우리 걱정해서 너희가 더 치워주는 거야? 나는 뭐 안 힘들어서 그렇게 명절 음식 했는 줄 알아? 너희는 양심이 있니?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또 기분이 안 좋은 듯 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러세요. 너희가 뭐 하나 제대로 도와주길 했어? 아니면 장 본다고 단돈 5만 원이라도 보탰어? 빈손으로 몸만 덜렁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시집살이 싫다고 설거지 한 번 안 하면서 이런 게 가족이니? 이런 게 가족이면 난 이제부터 너희 가족 안 해.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너네 얌체짓 하는 거 여태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이것도 시집살이라고 느낀다면 할 말 없어. 아니, 앞으로 명절이든 뭐든 너희는 오지 말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그러면 너희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오기 싫어했잖아. 언제 오기 싫어했다고 그러세요? 음식 준비하기 싫으니까 당일에 오고 싶다고도 했었잖아. 당일에도 오지 말고 너희끼리 시간 보내라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그러면서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좋아해야 하는 건지 나빠해야 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등신도 상등신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대놓고 좋아하지는 못하겠니? 이거 다 내려놓고 이만 가봐. 너희 이제 안 와도 원망 안 할 테니까. 임씨는 트렁크에 있던 음식을 모조리 꺼내게 했습니다. 원래 아들네를 주려던 목까지 말이죠. 사과 한쪽도 주기가 싫었습니다. 살다 살다 자식에게 이렇게 아까워질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오지 않았죠. 이렇게 괘씸한 것들 먹인다고 그동안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지 않을 테니 차라리 속 시원했습니다. 얄밉다 얄밉다 할 시간에 우리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다음 명절에 아들 내외는 정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씨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그렇게 평화로운 명절은 처음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참 오순도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혹여나 아들네처럼 될까 걱정했는데 사위도 어쩜 그렇게 살가운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넷이서 같이 떡국도 끓이고 부침개도 해먹고 참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편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민선이네 차 사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민선이랑 통화하다가요. 우리 사위 사준 거지. 아니, 어떻게 그래요? 지연이한테는 안 사주시고. 왜 차별하세요? 우리 가족한테 사준 건데 왜 네가 뭐라고 해? 저희는 가족 아니에요? 어머, 가족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내년에 민선이 이사한다는데 그것도 좀 보태줄 생각이야.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물려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도 나한테 잘하는 자식이 좋지 않겠어?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명절에 안 가는 것 때문에 이러세요. 안 오는 게 나도 속 편해. 너희도 터치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각자 지금처럼 알아서 잘 살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그 뒤로 아들 며느리가 자꾸만 임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무래도 재물이 탐났던 모양인데 임씨는 아들네에게는 돈은커녕 전 한 쪼가리도 주기 싫었습니다. 뒤늦게 이러는 게 더 괘씸했죠. 사실 딸과 사위에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들에게 보란 듯이 사준 것도 있었습니다. 뭐라도 깨달은 바가 있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효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임씨도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씨는 앞으로 자식이 하는 만큼만 해주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또 아니, 너희도 부모한테 잘하면 뭐가 떨어질지. 그러니 아들이 숨을 삼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명절에 아들이 또 오겠다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다고 쉽게 임 씨의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